삼성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늘 황당한 날 오셨습니다. 비슷하게라도 예상을 좀 하셨을지 현재 이번 연초의 흐름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 CES는 갔다 왔지만 네. 저번 주 후반부터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연초 이후로. 그러면서 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건 맞는데 모두 선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일부 스트레티스트는 뭐냐면 매파적 발언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흔들릴 수 있는 장애다라는 경고는 몇 번 소수론자들만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월러스 그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경제. 사실은 1월 5일인가요?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도 되게 좋았고. 네네. 그다음 그 다음 주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중국의 2023년 GDP도 5.3%인가 나와서 예상 타겟을 달성했고. 네. 나쁠 이유가 없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것이 역발상으로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접어놓은 거고 3월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반영됐는데 저도 놀란 거는 그게 그렇게 빨리 또 많이 반영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도 좀 내심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또 급락을 시킬 수도 있었구나라는 점에서는 좀 놀랐죠, 저도. 네. 근데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너무 많이 땡겼으니 당연히 조정할 수 있고 네. 그 사이에도 AI 관련주들은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고 신고가 근처에 노는 놈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전혀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인데요.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동시에 네, 이루어지는 건데 도대체 무엇이 외국인들을 촉발하게 했을까? 정말 우리 다 까먹고 있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올라온 거냐? 요즘 자꾸 북한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너무나 약세로 가고 있고. 옛날에는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근데 최근 한 2, 3년간은 우리 머릿속에 싹 없어진 내용인데 이 갑자기 그것들이 귀에 들리는데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준 거는 있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이었고 네. 결론적으로는 어닝 갖고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요 기업들 LG 엔솔부터 LG 그다음에 삼성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낮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적에 공백이 생겨요. 1분기 실적 프리뷰 언제 합니까? 4월에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1월에 서 있거든요. 네. 네. 2, 3, 4 중에 두세 달은 솔직히 말해서 모멘텀이 없을 수 있다고 본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올랐다고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팔아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일부 영향은 줬겠죠. 근데 네. 그 매도의 시발점이 매도의 스타팅 포인트가 김정은 그 주석의 어떤 발언은 아닐 것으로 보고 네. 있어요. 네네. 다만 그게 영향을 준 건 맞지만 네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더 두려운 솔직히 말씀드려도 좀 애매한 거는 저도 이제 증시에 계속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 주가가 급등할 때는 굳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지 않아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빠질 때 명확한 게 없을 때는 왠지 불안해져요, 사실은. 네. 네. 그죠?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맛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 대표적인 기업이 어느 시역이 나왔다든가 네. 아니면 뭐 어떤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중동에서 정말로 뭐 상선이 많이 뒤집혀갖고 뭐 잠수함 이런 게 아니면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투자에 대해서 주도주가 없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션스 세븐 같은 것도 없고 네. 주도주가 없었고 주도주마저 하는 게 이제 반도체나 뭐 2차전지주에서 좀 예상보다 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고 하는 어떤 진공 상태,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안 된다는 부분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버무러지면서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 후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수록 지수가 더 나빠졌어요. 네네. 그죠? 그냥 네. 동시효과보다 점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심리적인 어떤 매도도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심리적 매도가 더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냥 어떤
이게 같이 동반하는 매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뚜렷한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매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향후의 증시를 조심스럽게 보면 당분간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 조금 어떤 의미 있는 뚜렷한 반등이 나올 지표가 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목 중에 딱 귀에 박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면 네. 사실은 뭐 그 이슈만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 뭐가 해결돼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좀 난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 생각이 이렇게 멈춰지는 지점이 반도체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의외로 1분기에 반도체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만큼 안 올라오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그 CES도 갔다 오셨고 네. 했는데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재고 조정은 이미 마무리됐고 가격도 네. 올랐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수요는 분명히 회복되는데 1분기에 우리가 봤던 쉥먼트라든가 이 부분이 기대치보다 분명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1분기 컨센서스보다 제가 숫자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 나와 있어요. 1분기에 지금 네. FM 가이드 기준에서 그거 달성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외국인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 기준에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자체가 아마 네.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EBIT가 잡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쉥먼트로 봤을 때는 이거 그럴 수 아니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기도 그렇고 뭐 미국 경기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신규로 IT에 대한 수요가 막 느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불안할 수 있죠. 네.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물론 네네. 전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개선되는데 우리가 했던 기대감보다는 낮으니까. 네. 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애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좀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CES 갔다 오셨으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뭐 지금까지 너무나 명확한 건 AI는 뭐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뭐 성장한다. 모두가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처럼 반도체 하드웨어를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는 쪽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정말 많이 터진 거는 AI 서버 쪽이 아니라 일반 서버, 클라우드 쪽의 네, 서버인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버가 죽고 AI 터지면 이 물량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 한 그런 의문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AI가 바로 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I를 뭐 예를 들어서 CES 갔을 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의 홈 유틸리티에 대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삼성에서는 볼리라는 걸로 만들었고 미국 LG에서는 몰리라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AI가 쉽게 말하면 그런 시연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사용자의 지시사항의 이 음성의 고조와 짧음에 따라서 오늘 날씨 어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기분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날씨는 몇 도 몇 도인데 생각보다 추우실 수 있으니까 옷을 더 입으세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애완견이 정위치에 있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있지 알고리즘상 원래 있었던 동선에서 자꾸 애완견이 벗어나면 애완견이 뭔가 밖을 나가고 싶거나 뭔가 다른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책을 통해서 배변을 하시죠라고 제안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AI가 있는데 이제 그 AI 알고리즘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결국 상용화돼야 쉥먼트가 많이 나가는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개발 단계 R&D 개발 단계에서 나가는 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센티멘트는 장기 성장성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우리 주주들한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동의는 되는데 네. 실제로 이 숫자는 서버예요. 서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PC라든가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 수요가 크게 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이 세일하는 거 아시죠? 디스카운트 하는 거. 네. 이것도 오늘-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네, 오늘 디스카운트 할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아이폰이. 그렇죠. 전기전자 오늘 무너진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뉴스들은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죠. 불안한 요인. 이런 부분들이 이거 테슬라도 세일했잖아요. 사실 네. 테슬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야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와 아이폰과 전기차의 맹주들이 할인을 했어 디스카운트를 했다는 말은 그만큼 디맨드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는 거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1분기의 쉥먼트나 2분기 쉥먼트가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뭐 다음 변곡점은 뭘까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 2월이나 3월 중에 1분기 숫자에 대한 부분을
파인 튜닝, 그러니까 조정을 하겠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그게 저점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3분기, 4분기 기대하는 이런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그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다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을 거고요. 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너무 또 슬퍼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반등을 시그널을 볼 거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신문투와 관련된 부분이나 조정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장이 많이 올랐다가 쉬어갔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 장과 비교하면 쉬지도 않은 듯해 보이거든요. 뭐 엔비디아의 주가, 뭐 AMD의 주가 8% 오르고 이런 것과 비교하면 우리 장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으로 좀 대변이 되는 걸까요? 아니 기술적으로도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은 키 맞추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을 자꾸 언급했던 거고요. 네. 엔비디아와 뭐 AMD나 이런 기업들,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 자체는 구조적으로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기와 상관은 없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고 미국의 GDP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든가 링크드인 이런 거 사실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적인 거고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큰 병에 걸려서 못 쓴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전쟁이 나서 링크드인 본사가 파괴됐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거는 우리랑 궤적이 달리는 것 같고 차라리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들이나 화학 기업들 그다음 미국의 정유 기업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따라갈 거냐 이걸 보는 건 맞고요. 매그니피션트 7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나가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네. 사실은. 예. 외환시장도 어려웠고 주식, 채권 모두 힘들었습니다. 외환시장이 이렇게 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 이게 저는 한반도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율은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아니 사실은 예. 저희가 잠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는 이실직고를 좋아하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지금 봤냐면 상승증권이 보세요. 이 화면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원화는 말씀하신 대로 원화의 약세가 계속 지속됐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추로 해보면 작년 1분기 1277원에서 4분기 1320원까지 사실은 반추가 되는 이유는 원화가 그만큼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1분기부터 올해는 4분기까지 1,30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빠질 거라 봤어요. 왜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갈 거니까 결국은 우리의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좋아지면서 달러가 쌓이기 때문에 저는 원화에 대한 강세가 될 거라고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리저널 리스크도 좀 있긴 있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LG 엔솔이나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적으로 덜하게 되면 외화에 대한 수요나 수급은 우리가 좀 밀리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중첩돼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뭐 많이 틀려서 욕 많이 먹고 하긴 하는데요. 저는 구조적으로 올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올해 1분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1,300 몇십 원이 4분기에 그러면 똑같이 더 셀 거냐 해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세는 뭐냐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으로 보면 외환은 작년보다 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전 여전히 그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 일부 환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이번에 네. 이제 1,350원에서 한국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에 들어왔다. 네. 근데 이번에 1,350원을 뚫으면 방어가 그 전보단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이거 뭐 너무 답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방어를 제가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는지 몰라갖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외환 담당자나 당국계에서도 힘드실 거예요. 네네네네. 사실 저는 그쪽은 제 전문 영역도 아니고 저는 네. 주식하고 그 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방어를 하긴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거꾸로 좀 볼까요? 저는 그냥 결국은 뭐냐면 극과 극이 통한다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일본 경제가 전공 불문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 말도 안 되는 엔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일본이 이렇게 마이너스 0.1% 뭐 마이너스 1%라는 금리에다가 금리 인상도 하나도 안 했고 그래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엔저를 용인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한편에서 뭐냐면 일본은 운이 좋기도 해요. 뭐냐면
일본의 도매 물가나 소매 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에너지 수입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나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낮은 엔저기 때문에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하기 때문에 PPI인 도매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잖아요. 섬나라 때문에 LNG가 만들어진 네,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원활한 가스 되게 안정적으로 계속 하락했어요, 사실은. 이걸 알고 했다면 천재고요. 아니면 근데 럭키한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경제 변수는 에너지 가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중국이나 북한보다 여기서 만약에 유가나 가스가 폭등하면 저희 환율이 1,400원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안 되고 거기다가 북한도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동에서 제발 좀 평화가 있어야 될 텐데 유가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저희 가정은 유가가 원래는 그게 아니라면 금리나 유가는 동행하기 때문에 유가는 하향 안정화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의 증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런 노이즈만 아니었으면 유가는 지금 70불 초반에 더 밀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머지 컨트리들의 주가 지수가 올라갔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자꾸 우리 예상 밖으로 이제 노이즈가 생긴 거긴 한데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1,350원이 됐을 때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유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혹시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유가 안정적인 제2 시나리오로 보면 수출 경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조선이라도 철강이라든가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또 원화가 또 조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1,300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도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웬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생긴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50원 뚫으면 고달프긴 하지만 유가만 급등하지 않으면 다시 또 뭐 한 달, 두 달 안에 또 여러 가지 수출 지표들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원달러 환율을 1,400원 내 밑으로 또 3, 4월 달에 갈 수 있지 않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만 많이 안 오르면은 수입 총 단가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입 총액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수출입이 무역 흑자가 날 것이고 당연히 흑자가 예, 지금 예. 흑자가 이미 나고 있고요. 이 유가에서도. 네네네. 근데 당연히 유가가 100불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고달프게 하는 문제니까요. 네. 그 원가를 반영을 못 하잖아요. 네. 유가가 30% 올랐다고 뭐 제품 가격이 30%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